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보험 불만제로는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 불만제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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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께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안내해드리는 연금 전문가 김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3대 진단비에 대해 알려드릴 코봉이 이다운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곁에 두면 좋은 사람 신승준 보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보험 불만제로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칭찬 보험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연금보험입니다. 연금보험에 대해서 오늘 김은영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요즘 뜨거운 감자로 불리는 국민연금의 연금 개시 시점 연장 이슈에 맞물려 연금의 구조와 국민연금 고갈 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드리고자 선택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뉴스나 기사에서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국민연금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국민연금 과연 받을 수 있을까? 해묵은 이슈입니다. 돈은 내고 있는데 노후에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답은 알 수 없으나 2023년에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 발표를 살펴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0년까지는 증가할 것이며 1,755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2041년부터는 연금 지출이 수입보다 커지기 시작하여 2055년에는 모두 소진된다고 하니 2055년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그럼 미래에는 연금 지출이 수입보다 더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2055년부터는 고갈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조금 이 얘기를 듣는 분들은 많이들 좀 불안한 마음이 들으실 것 같아요. 저도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연금을 그럼 따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앵커님의 불안함을 저도 느끼고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공감을 하실 텐데요. 연금은 실제 3층 구조라고 해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고 국민연금관리공단도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준비를 국민연금에만 의지하지 말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까지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도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화면 같이 보시면서 설명드릴 건데요. 가장 기초적인 국민연금의 불안성과 현재 MZ세대들의 워라밸을 통한 잦은 이직률을 고려한다면 퇴직연금 또한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 부분의 안정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선 1층에 있는 국민연금에서도 앞으로 고갈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겠고 퇴직연금 측면에서도 잦은 이직률을 고려한다면 이 또한 불안정하다는 말씀 남겨주셨는데요. 그렇다면 3층에 있는 이 개인연금에 우리가 힘을 좀 쏟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노년의 시절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연금은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요? 네, 그럼 저희 앵커님은 내가 퇴직한 이후에 한 달에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야 노후가 불안하지 않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무래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노후에는 병원비도 많이 들고 또 간병비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월에 500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연금은
앵커님과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처럼 개인차가 심하다 보니 적정 금액을 설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소득이 없이 100세 시대에 120세 세대를 살아야 한다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연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후에는 자산이 많은 사람보다 매달 따박따박 나오는 연금액이 많은 사람이 더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산이 많은 사람은 자산을 지켜야 하고 그 자산에 대한 세금 그리고 상속 문제까지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따박따박 매월 나오는 연금 생활자들은 그달 나오는 연금을 다 써도 그 다음 달에 또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자산이 많은 사람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치고 병드는 게 리스크가 아니라 오래 사는 게 더 큰 리스크가 되어가는 현실입니다. 많은 은퇴 설계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초고령화 사회의 대한민국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재앙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연금을 준비하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연금에 대해서 적정한 금액이 딱 정해진 게 없긴 하지만 그래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고 오늘 말씀 남겨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연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연금의 종류는 어떤 게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직장인들은 지금처럼 연말 정산 시에 받을 수 있는 세제 적격 연금, 즉 세액공제연금이 있고 반대로 세제 비적격, 이자소득세 15.4%를 비과세로 적용받는 연금이 있습니다. 이 세제 비적격 연금에는 금리로 운영되는 공시이율 연금보험과 펀드로 운영되는 연금 펀드 및 변액 연금보험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공무원이시거나 대기업에서 정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세액공제 연금이 준비가 되어 계셔야 하고요. 그리고 순수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서 세제 비적격도 충분히 보충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우선 종류에 있어서는 세제 적격과 세제 비적격이 있는데요. 먼저 세제 적격 연금, 바로 세액공제 연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금은 어떤 연금일까요? 네, 자료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액공제란 국가의 제도 중 하나로서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를 가입 시 연 600만 원 한도, IRP까지 한다면 연간 최대 900만 원 한도로 소득 구간에 따라 연말정산할 때 과세 표준액에서 세액으로 공제를 받는 상품입니다. 네. 연간 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인 약 99만 원을 연말 정산할 때 환급받을 수 있는 자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40대 남성의 기준으로 향후 20년간 근무를 하게 될 경우 매년 99만 원씩 20년간 연말 정산에서 약 1,980만 원 정도의 세액공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매년 불입했던 600만 원은 은퇴 시점에 매월 따박따박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네, 세액공제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세액공제연금에 올인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연금 수익률 측면에서도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을까요? 네, 역시 하나만 보지 않고 다양성을 갖고 얘기해 주시는데요. 연금저축보험은 최저보증이율이라는 공시이율, 즉 금리형 상품으로 운용되다 보니 현재 각 보험사별로 10년 이후에 최저보증이율이 0.5%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정 기간 운용 이후에는 금융기관 이전을 통하여 펀드로 운영하는 방법도 전문가를 통해 충분히 검토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연금저축보험과 펀드 상품은 연금 수령 시에는 현행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의 세금을 납부하면서 수령해야 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하시고요. 중도 해지 시에는 기납입 세액공제 세금을 공제하고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무리한 금액을 설정하고 해지하시는 경우에는 연금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비과세 연금도 좀 준비를 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비과세 그리고 이것도 같이 준비하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개인연금도 적정한 금액의 연금저축보험도 필요하지만 노후에 충족스러운 연금액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보다 수익률을 고려한 비과세 연금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시이율연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최저보증 이율이 10년 이후 0.5%를 초과하지 않다 보니 지금처럼 달러 가격이 상승하고 경기 침체 속의 금리 상승기에는 펀드를 통한 투자형 연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에서 10년치 코스피 지수를 보시는 바와 같이 장기적인 방향으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달러 상승기에 떨어지는 하락장에서는 펀드형 연금 중에 장기 투자에 효율적인 변액연금을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평균 10년간 금리가 1%인데 비해 펀드는 장기적으로는 3% 이상의 수익을 내기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설명 참 잘 해주고 계신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들이 좀 생겼습니다. 연금을 개시하고 싶은 시점에는 펀드 수익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변액연금도 손실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투자형 상품들은 아나운서님의 지적처럼 연금 개시 시점에 주가가 빠질 경우에 손실을 볼 수 있다 보니 현재 각 보험사에서는 보증형 연금보험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은행금리, 즉 단리 5%, 일부사는 7%를 보증하는 투자형 변액연금들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즉, 연금 개시 시점에 투자 수익이 보증이율 5%, 7%가 되지 않아도 연금은 은행 이자처럼 보증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100세까지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총 납입한 연금액보다 적게는 1.5배, 많게는 3배 이상 수령하실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러다 보니 연금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입하셔야 총 연금 수령액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세액공제 연금부터 시작해서 퇴재 비적격의 보증형 변액연금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참 많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현재 국민연금의 불안정성과 퇴직연금을 이직으로 인해서 불안함을 느끼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개인연금을 준비하실 때는 소득 구간에 맞는 적정성 있는 금액의 연말정산을 대비한 세액공제연금을 재무설계 전문가를 통해 상의 후 결정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이에 더불어 은행이자처럼 단리형 7% 이상을 보존해주는 투자형 변액연금을 같이 운영하셔서 현재 15.4%의 이자소득세와 연금소득세를 비과세로 세금까지 절세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고요. 연금을 개시하시는 시점을 달리하셔서 총 수령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순차적 연금 기법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월 납입금 100만 원의 연금 한 개로 65세의 연금을 개시하는 것보다 월 납입금 100만 원을 3개의 연금 구조로 나누어서 63세, 65세, 67세 이런 식으로 연금 개시 시점을 달리하면 100세까지 총 수령하는 연금액은 후자가 더 많다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투자 상품을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도 단리형 5%, 7% 보증연금도 있지만 2023년도에 고금리 시장에 나와 있는 단리형 종신보험 5년, 7년, 10년 등의 짧은 납기를 통해서 3.5%의 복리이자를 보증하는 종신상품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사망보장의 목적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목적으로 단리형 고금리 종신보험을 활용해서 목돈 마련 및 연금보험에 추가납을 할 수 있는 재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재무설계 전문가분과 시청자 여러분의 재무 상황을 면밀하게 상담받고서 시청자 여러분의 상황과 방향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구조로 연금을 구성하도록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고 있지만 이제는 3층 연금도 부족하다.
4층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연금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총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인 우리나라에서 노후에 내 집에 살면서 생활비도 확보할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 또한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4층 연금으로 주택연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공사에서 집을 담보로 맡긴 후 평생 동안 연금을 받는 제도이고 쉽게 말씀드리면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평생 살면서 연금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름은 주택연금이지만 사실 집을 담보로 매달 대출을 받는 구조이고 월마다 대출받은 돈과 대출이자는 당장 납부하지 않고 사망하고 난 후 한꺼번에 정산하는데 해당 시점에 대출 총액을 상환하여 주택 소유권을 가져오거나 주택을 처분해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상환해야 할 대출금은 주택 가격 범위 내로 한정되고 받은 대출금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제도는 한국밖에 없으니 주택연금제도도 꼭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노후 준비 포트폴리오에 적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연금 보험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에 대한 팁까지 오늘 남겨주셨는데 제가 오늘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이 질문까지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지금 20대인데요. 20대에서 30대 사이 청년들도 연금을 미리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40대, 50대 분들께서는 이제 연금을 정말 수령을 해야 할 시기가 앞두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20, 30대 분들이랑 40, 50대 분들이 연금을 준비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좀 연령대별로 나눠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20, 30대는 연금을 준비할 시간이 길기 때문에 세제 적격 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서 공시 이율보다는 펀드에 투자되는 변액연금으로 장기간 준비하여 투자 수익률로 연금을 늘려나가는 것이 더 유리하시고요. 40, 50대는 펀드에 투자되는 변액연금에 전액 투자하기보다는 최저 보증 이율이 높은 상품과 변액연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투자로 연금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연령대별로 연금을 준비하는 방법까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칭찬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두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3대 질병 보험입니다. 이다운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안내드린 내용은 3대 진단비에 대해 안내드릴 거고요. 화면 통계를 보시면 암 발병률은 무려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남성 5명 중 2명이 여성 3명 중 1명에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암 발병은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연령대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요. 이렇게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는 암이지만 의료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면역 항암제뿐만 아니라 최근 표적 항암제와 같은 새로운 치료 방법도 생겼죠. 그 결과 과거에는 약 40%에 불과했던 생존율이 현재에는 70% 정도로 증가돼서 많은 환자분들이 완치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료기술이 발전되어 치료만 잘 받는다면 생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것이겠죠. 네, 암 발병률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봤는데요. 발병률의 경우에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지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반면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도 생존율까지 높아졌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암 진단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텐데요. 이런 암에 대해서 우리 진단비는 어느 정도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국립암센터 통계표에 따르면 가장 많은 비용으로 6,600만 원 정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 1위 암인 유방암은 1,700만 원 정도, 자궁경부암이 1,6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실비보험의 경우 실제 병원에서 사용한 병원비만을 보상해주기 때문에 이외 소득 단절로 인한 생활비를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의 2배 정도를 준비하라고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만약에 한 집안에 가장이 암에 걸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경제활동이 중단되면서 가장의 부재로 매달 나가는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등 소득 단절로 인해 생기는 가정 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면 최소로 연봉의 2배 이상은 준비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금액으로서는 진단비는 연봉의 2배 정도를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데 방금 보여주셨던 이 자료에서 보니까 암 종류별로 비용하는 이 비용 부담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간암의 경우에는 6천만 원대인데 또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1,000만 원대의 치료 비용이 듭니다. 거기다가 성별별로도 또 주요 발생하는 암이 다르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암 종류별로도 그리고 남녀별로도 준비해야 하는 암보험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보험사에서 분류하는 암 종류를 잘 인지하시고 암보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나한테 유리한지 아실 필요가 꼭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반암, 유사암, 소외감, 고해감 모두 중요하지만 가족력과 성별에 따라 준비해야 될 암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보험사의 지급 기준이 똑같으면 참 좋겠지만 일부 보험사는 소외감, 즉 남자의 경우 전립선암, 방광암, 대장전망내암이고 여자의 경우 유방암, 난소암일 경우 일반암으로 진단비를 지급하기도 하고 유사암으로 분류해서 1-20% 정도만 지급되기도 합니다. 소외감이라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 시간과 치료비가 많이 부담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담하여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해감 또한 가입하신 시점에 따라 3대, 5대, 10대로 분류되는데요. 3대 고해감은 뼈, 뇌, 혈액암이 되겠고 5대 고해감은 여기에 식도, 췌장암을 포함하고 마지막으로 10대 고해감은 간, 담낭, 담도, 기관지, 폐암까지를 더하여 총 10대 고해감으로 분류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암보험을 준비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보험사마다 분류하는 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고 있는 보험 약관을 한 번쯤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입 시점에 따라서 고해감의 경우에는 이 보장되는 범위가 달라지니까요. 이 부분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좀 암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건강검진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께서 추가로 암보험을 준비하려고 할 때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암보험의 경우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존재합니다. 가입하자마자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닌 가입 시점으로부터 9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보상이 가능한데요. 90일이 지나도 1년 또는 2년의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가입 금액의 50%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A사를 시작으로 여러 보험사들이 가입 즉시 100% 보장되는 암진단비 특약을 출시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면책기간과 감액기간 적용을 받지 않으니 오늘 가입하고 내일 바로 암진단을 받아도 바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존 보험에 대해 점검을 받으시고 리모델링을 진행하시고 있는데요.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거나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게 되면 발생하는 면책기간, 감액기간에 대해 걱정하셨던 분들에게 엄청난 희소식이겠죠. 표준치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랑 고지혈증,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입원, 수술력, 이력이 있으신 분들도 유병자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암보험에 있어서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는데요. 그런데 암 진단금의 경우에는 최초 1회한이라는 얘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따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과거 암은 평생에 한 번 걸리는 질병이었는데요. 따라서 과거의 암보험은 암진단비가 한계였습니다. 어떤 암이든 여러 부위의 암이 동시에 발견돼도 진단비는 일회성으로만 지급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암을 평생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의료기술이 발달을 하고 암에 대한 치료기술이 좋아지면서 암 생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암이 완치된 후에 새로운 암이 또 발견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세포 변이로 인해서 계속해서 여러 부위의 암이 발견되는 사례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에 맞춰서 암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통합암 진단비 담보가 새롭게 출시가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2가지, 3가지의 암을 동시에 진단받았다면 각
부위별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선택이 가능해지신 거죠. 네, 좋습니다. 지금 이 1회 진단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합암 진단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암이 다시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지 궁금해요. 좀 통계치로 준비해 주신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 암으로 진단받으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전이암을 함께 진단받는다고 합니다. 19년 암 등록 통계에 의하면 암 환자들의 약 50%가 전이암 환자라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발생하는 원발암에 대한 준비도 중요하겠지만 발병 이후에 다른 부위로의 전이나 재발했을 경우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보장을 2중, 3중으로 안전하게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암은 이제 20, 30대에도 흔한 질병이 됐습니다. 식문화가 서구화가 되고 과거 고령자분들께서 진단받던 암을 이제는 20, 30대에도 많이들 진단받고 있는데요. 암 진단뿐만 아니라 암 수술비, 항암 방사선, 암 통원 등의 담보를 가성비 좋게 구성하시면 내가 만약 암 진단을 받더라도 든든하게 치료비를 받을 수 있으니 이번에 재점검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3대 질병 중에 첫 번째 암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암보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론적으로 암은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가 악성으로 변형이 돼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이 노화됨에 따라서 세포들도 점차 늙게 되어 악성변이나 전이 등이 좀 더뎌지기는 합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서 개개인마다 천차만별의 이유로 진단을 받으시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가족력, 습관, 나이 등의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야 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통계상으로나마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준비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암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이어서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혈관 질환에 어느 정도의 분들이 진단을 받는지 궁금한데요. 실제로 진단받는 환자 수가 많은 편인가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만 명 이상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무서운 것은 35분당 1명이 뇌졸중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 중 뇌졸중은 뇌혈관이 혈전, 지방 등으로 막히는 허혈성 뇌졸중, 즉 뇌경색과 손상된 뇌혈관이 팽창하다가 터지면서 발생하는 출혈성 뇌졸중, 즉 뇌출혈로 나누어집니다. 이러한 뇌혈관 질환이 생기게 될 경우 현재까지 전체 10% 정도만 완전 회복이 되고요. 70%에서 75% 정도는 언어장애, 편마비 등의 다양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 장인어른 되시는 분께서 23년도 6월경에 중대뇌경색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현재는 상태가 많이 호전되셨지만 우측 팔다리 편마비랑 언어 쪽으로 불편함이 있으셔서 아직도 재활치료 중에 있으십니다. 74년생이시고 이제 막 50대를 접어들기 시작한 시점이고 몸도 굉장히 건강한 상태셨는데 말이죠. 다행히 아버님께서 진단받기 2년 전에 제가 가입시켜드린 보험에서 진단비랑 수술비가 지급돼가지고 식구들도 부담 없고 아버님께서도 불편함 없이 치료받으시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가까운 지인분들 중에서 뇌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이를 막론하고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프고 이제 준비를 해둬야 할 것 같은데요. 뇌혈관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35분당 1분이 뇌졸중으로 사망하고 있고요. 후유증으로 인한 마비, 장애가 남는다는 것이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보통 팔다리에 대한 감각이 저하되거나 언어장애가 발생해서 말이 어눌해지기도 하고요. 시야장애나 인지장애가 발생해서 일상생활 하시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거기다 더 안타까운 것은 뇌혈관 질환이 5년 이후에 재발률이 높다는 점인데요. 보통 19%에서 42% 정도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재발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데요. 19%에서 이렇게 40%까지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번 걸리면 또다시 질환이 올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재발률이 이렇게까지 높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우선 뇌졸중이 발생하게 되면 혈액 공급이 중단이 되면서 뇌세포가 괴사를 하게 되고요. 신경계 장애가 일어나면서 언어 장애는 물론 운동 장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가 있으시거나 가족 중에 뇌졸중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병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요. 이와 같이 가족력이나 생활 습관, 운동 부족으로 인해 나이가 들면서 혈관 속에 혈전이 쌓여서 생기게 됩니다. 혈관 질환은 문제가 커지기 전까지 이상을 느낄 수가 없는데요. 소리 없이 서서히 막히기 때문에 실제로 뇌졸중 치료를 잘 받으시고 나서 이제 이상이 없구나 하고 생각하시다가 재발이 돼가지고 응급실에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자연스럽게 중심을 못 잡으시거나 의식이 없으시거나 말을 더듬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망설이지 말고 119에 꼭 신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더 드는데요. 이렇게 무서운 질병인 뇌혈관 질환에 있어서 원인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위험도는 고혈압에서 나타납니다. 무려 48% 정도가 고혈압을 앓다가 뇌졸중에 걸리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운동 부족, 혈중 지방, 잘못된 식습관 등등이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비만과 스트레스도 한몫을 하고요. 흡연과 음주, 심장 질환과 당뇨병도 뇌졸중을 일으키는 중요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뇌혈관 질환의 원인들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뇌혈관 질환도 치료비가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뇌혈관 질환은 곧장 작업 상실로 이어지고 치료비가 많이 들고 치료 기간이 긴 만큼 상당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현실적으로 소득 상실에 대한 비용만 최소 1억 3,500 정도 든다는 통계가 있고요. 직접적인 의료 비용으로는 2,300만 원, 간접적인 의료 비용으로는 600만 원 가량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직접적인 의료 비용만 2천만 원이 넘어가고 또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도 600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요. 이 경제적인 타격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 원인에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만큼 경제 활동이 왕성할 시기에 뇌졸중이 걸리는 확률이 크기 때문인데요.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장기 요양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65세 미만 신청자 5만 5천 명 중에 56% 이상이 뇌질환자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뇌혈관 질환을 심할 경우 수술을 동반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평균 1,000만 원 이상 수술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뇌혈관 질환의 경우 병원에서 내려주는 진단 코드에 대해 조금 더 예민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태 고객분들께 보험금 지급을 해드리면서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나 분쟁 사유가 발생한 것이 혈관 질환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연령대에 맞도록 최대한 넓은 범위로 보험 담보를 가입하시는 게 좀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또 같은 혈관 질환으로 분류되는 심장 질환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심장 질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남성 45세 이상, 여성 55세 이상이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고혈압과 흡연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관동맥 질환, 뇌혈관 질환을 경험한 환자시라면 초고위험군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상 사망 원인 질병 순위에서 뇌혈관 질환보다도 높은 순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질병이 심장 질환입니다. 네, 사망 순위 1위가 암인 것 같은데 이 바로 다음으로 심장 질환이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이 뇌혈관 질환보다도 사망률이 더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최근 10년간 심장질환 환자 수랑 지급 건수가 약 25배로 상당히 늘어났다는 점인데요. 심장질환의 경우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수술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데 이는 비용이 3,400만 원 정도 소모가 되고요. 심장 카테터 삽입술이나 스텐트 삽입술만 하더라도 수술비가 1,000만 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가정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뇌혈관 질환에 있어서도 이 보장 범위가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심장 질환도 마찬가지로 보장 범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준비하면 좀 보상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네, 요즘은 많이들 대중화되어 있어서 알고들 계시는데 허혈성 심장질환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인 심장질환 진단비가 있습니다. 50대 이후부터 급격히 부정맥, 심부전 등의 발병 빈도율이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에 미리 대비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를 제외하고도 부정맥, 심부전 등의 질환도 보장되는 심장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3대 질환 진단비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심장 질환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세요. 네, 심장 질환에 대한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뇌혈관 질환, 즉 혈관 질환 부분의 지급 범위 혹은 가입하신 보장 범위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 가입하신 내용에 대한 증권을 꼭 전문가한테 상담 받으시는 게 좋겠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현재 상태에서 수정할 사항들이 있으실지 고민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3대 질환 진단비에 대해서 암, 뇌, 심 이렇게 하나씩 짚어봤는데요. 오늘 내용 총정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전문가로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요즘에는 광고도 많이 하고 전화로도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는 암보험은 한두 개 정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기성세대 분들께서 예전부터 유지해오는 혈관 질환은 보장되는 담보에 대한 이름이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으로 가입들이 많이 돼 있는 편입니다. 중대뇌경색을 진단받으신 제 장인어른께서도 기존 보험을 고집하셨더라면 뇌출혈 진단비만 가입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거든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자분들의 각각의 3대 질환 진단비에 대한 보장 금액과 보장되는 범위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건강관리는 누구나 열심히 하시겠지만 특별하게 더 강조드리는 암과 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을 확실하게 준비하시고 나서 꾸준하게 건강검진 받으시고 조기에 질병 진압하시면서 지급사유 발생했을 때 보험사에서 정상적으로 지급받으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3대 진단비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두 번째 칭찬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세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수술비 보험입니다.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는 신승준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착한 보험은 수술비 보험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3대 진단인 암, 뇌, 심장만큼이나 중요한 보험이 바로 수술비 보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비는 좋지만 어떻게 좋은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상세하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플 때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 가입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충분히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조차 청구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시더라고요. 실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보험 점검으로 만난 고객님 중 한 분인데 나라에서 시행하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대장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 제거를 하셨는데 고객님께서는 검진을 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가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보험금을 청구조차 안 하셨더라고요. 보험 점검 당시 이러한 상황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바로 보험금 지급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보험금 청구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는 수술비 보험금 50만 원을 지급을 받으셨고 이 고객님은 저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수술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는 수술비 보험금 50만 원을 지급받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다가 용종이 발견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수술비 보험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알려주신 내용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인데 자세하게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수술비 보험. 보험료는 저렴하면서 보장받는 금액이 큰 보험 중 하나인데요. 우선 수술이라 하면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피부, 점막 또는 그 밖의 조직을 절개하여 시행하는 외과적인 치료 행위이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술을 했을 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수술비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수술비가 나오는데 꼭 필요하냐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모든 보험은 실손보험과 별개로 준비가 필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실손보험은 급여,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비에 낸 금액을 계약에 따라 일정 부분 돌려받는 개념이고 수술비 보험은 실손처럼 비례보상이 아닌 해당 항목에 맞는 수술비 금액을 정액 보상받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과는 별개로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술비 보험은 질병 또는 상해로 진단을 받고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네, 실손보험과는 별개로 이 수술비 보험을 준비하는 게 좋다는 말씀 남겨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수술비를 많은 분들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수술을 안 받아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께서도 꼭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보험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니까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는 수술을 받아본 적도 없고 병원 갈 일도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보험이라는 건 보존할 보, 험할 험이라는 한자 뜻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존을 하는 하나의 바리게이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술비 보험 또한 그런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은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수치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진료비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손보험도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발달하고 있지만 그만큼 의료기술에 대한 장비가 비싸지고 의료 혜택에 대한 비용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보험으로 보장받는다면 의료에 대한 비용이 올라가더라도 미리 건강하실 때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수술비 보험은 들으면 들어도 계속 어려운 보험인 것 같아요. 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수술비 보험의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수술비 보험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네, 수술비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다쳐서 받는 상해 수술비, 아파서 받는 수술인 질병 수술비가 있습니다. 항목들이 추가가 되면서 16대, 32대, 72대 수술비 등등 현재는 119대 수술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수술비는 바로 종수술비입니다. 종수술비는 생명보험사에서 생겨난 수술비 특약으로 예전에는 1, 3종까지 있었고 보장 금액도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사에서도 생명보험사의 약관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5종으로 확대가 되었고 보장 금액도 커지면서 더 많은 수술들이 포함되었는데요. 그렇다고 예전에 1, 3종 보험이 좋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 예로 치조골 이식 수술 같은 경우 현재 종수술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예전 1, 3종 수술비에는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것이 좋다라기보다는 5종은 3종의 확장판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표를 보시면 예전 5종과 현재 5종의 보장 금액이 많이 차이가 있지만 이 또한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종수술비가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전문가의 상의 후 비교해 보시고 준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일반 수술비 말고도 이 종수술비도 우리가 좀 준비를 해두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종수술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종수술비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서 좀 알아야 할 내용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럼 종수술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수술비는 1종에서 5종까지 있는데 1종은 치액, 백내장, 축농증 등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수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 한도는 20만 원으로 종수술비 중에 가장 낮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2종에서는 맹장이나 자궁, 난소, 난관, 관열 수술 등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바로 대장용종 제거술입니다. 건강검진 시 많은 분들께서 대장 내시경 후 용종을 떼어내는 절제술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 실손보험만 청구를 하시고 수술비 부분은 청구를 안 하십니다. 하지만 일반 질병 수술비나 질병 종수술비에서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회사마다 1종이나 2종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더 나아가서 3종, 4종, 5종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가는 수술이나 금액이 큰 수술로 이어지는데요. 현재는 1종에서 7종까지 더 폭이 넓은 수술비도 나와 있습니다. 5종까지 해당되는 수술 범위는 약 110여 가지인데 7종 수술은 600여 가지가 넘는 수술이 보장이 됩니다. 네, 5종에서 이렇게 7종까지 늘어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는 600여 가지까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5종과 7종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네, 5종과 7종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5종에서는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수술이나 관을 꽂아서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천자 같은 수술 기법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7종에서는 범위를 더 넓혀 흡입, 천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많은 분들께서 절단이나 절제를 해야지 수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절단이나 절제를 하지 않더라도 수술 코드만 맞다면 수술비가 지급이 됩니다. 네. 직장, 항문 주위 농양 절개 배농술, 기타 피부나 피하 조직을 봉합하는 창상 봉합술, 죽은 조직이나 오염된 조직을 잘라내고 상처 부위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변연 절제술이 보장이 됩니다. 또 고막 천공이 생겼을 때 고막에 패치를 붙이는 고막 패치술까지 보장이 되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항목이 보장이 되는데요. 한 번 더 주의 깊게 봐주실 부분이 있는데 요즘 코로나 이슈가 포함되는 바로 에크모 치료요법입니다. 코로나 진단을 받으시면 심폐 기능이 떨어져서 숨을 쉬는 게 쉽지 않은데요.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산소를 주입해서 순환 기능을 보조해주는 요법을 에크모 요법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치료를 받으실 때 에크모 치료 요법 시 7종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국에 맞춰서 수술비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종수술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엔대 수술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대 수술비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엔대 수술비 보험은 이름 그대로 N개의 특정 질병을 정해놓고 해당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수술비 보험입니다. 종수술비와 다르게 손해보험회사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는 보험으로 가입 시기에 따라 7대, 14대, 21대, 128대까지 수술비 보험이 판매 중에 있고요. 엔대 수술비는 병명 제한이 있지만 수술 방법과는 관계없이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중증 질환인 경우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종수술비와 엔대 수술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 두 가지 수술비를 모두 다 준비하는 게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네, 요즘 수술의 경우 개흉, 개복, 개두와 같은 관열 수술 방법보다는 복강경이나 내시경적 수술 등 비관열 수술 방법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수술비는 수술의 방법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관열 수술을 시행하면 보험금이 적고 비관열 수술을 시행하면 지급 금액이 적어집니다. 하지만 엔대 수술은 진단명을 기준으로 수술 방법에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둘 다 가입하면 서로 보완이 가능합니다. 또 엔대 수술비의 경우 특정 질병이 정해져 있는데 그 외에 질병으로 수술을 받는다면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장되는 질병의 범위를 넓히고 비관열 수술을 받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금을 받으려면 종수술비와 엔대 수술비를 둘 다 가입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금액적인 부분, 즉 보험료 문제, 나이, 병력에 따라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나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수술비가 무엇인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료는 저렴하면서 보장이 큰 보험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크게 다쳐서 수술받는 상해, 아파서 수술받는 질병 수술비로 가입하셔야 되고, 세 번째, 종류는 일반 수술비와 종수술비와 엔대 수술비로 준비하시면 되고, 네 번째, 보험사마다 보험료나 보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 후 준비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체크해 볼 부분은 수술비는 진단비처럼 일회성이 아닌 매회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 이 또한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 수술비 보험을 준비하셔야 하거나 추가로 준비를 하셔야 한다면 꼭 전문가와 상의 후에 비교해보고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수술비 보험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